초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 어귀에 찬 바람이 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허름한 중치막 차림의 사내 하나가 고갯마루를 넘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지요. 꼬박 1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사내의 눈이 마을 안쪽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지요. 저 아이가 그리고 누구인가? 멈추었습니다. 집 울타리 너머로 아이 하나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9,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지요. 사내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준아, 발이 들어와 밥 떨어지지 먹어라. 않았지요. 그때 안채에서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불러들이는 목소리였지요. 사내는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10년 전 유백일에 오르던 날 아침 대문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아이가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어째서 그 여인은 10년을 기다렸다는 그 여인은 낯선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양반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무렵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고을에 유씨 집안이 있었지요. 대대로 문관을 배출한 집안이었으며 당대 주인 유성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비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요. 옳다고 여기면 물러서지 않았고 틀리다고 여기면 윗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바로 들었습니다. 그 성품이 결국 화를 불렀지요. 당파 싸움이 한창이던 그의 가을, 유성원은 상소 하나를 잘못 올린 일이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지요.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말이지요. 증거는 없었건만 권력이 그것을 만들어냈고 유성원은 일금부에 끌려갔다가 사흘 만에 함경도 유배형을 받았지요. 유배 전날 밤이었습니다. 유성원이 안방에 앉아 있었지요. 아내 이씨가 맞은편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요. 떠나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유성원이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모른다 하십니까? 함경도가 어디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살아 돌아올지도 모르는 길이요. 이씨가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는 않았지요. 기다리겠습니다. 10년이 걸려도? 이씨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10년이 아니라 20해가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유성원이 아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말이 없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대문 앞에 와 있었지요. 유성원이 중치막 하나만 걸치고 나섰습니다. 이씨가 따라 나왔지요. 두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자에 보태십시오. 유성원이 받지 않으려 했건만 이씨가 그 손을 잡아 쥐어 주었지요. 유성원이 돌아서다가 멈추었습니다. 몸조리 잘하오. 이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더 할 말이 있었건만 포졸들이 재촉하는 바람에 유성원은 그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씨는 그 뒷모습이 골목 어귀를 돌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유성원이 떠난 뒤 이씨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끼니를 챙기고 손님을 맞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가 흘렀지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 안에 남은 것은 늙은 시어머니와 낡은 살림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성원이 잘못한 것도 없다. 세상이 잘못한 것이다. 이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건만 꾹 참았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이 씨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입이 쓰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이 씨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에게도, 이웃에게도. 혼자 가슴에 묻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그때 함께 기뻐하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이 씨는 아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보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성원이 눈을 쏙 빼닮았구나.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류준이라 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은 유배를 갔는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 씨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건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남편이 떠나기 직전에 생긴 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다고 믿어줄 사람들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씨는 그냥 아이를 키웠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임종 자리에서 이 씨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성원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준이를 잘 키워라. 이 씨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그 말이 이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영리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글도 잘 읽었고 어른 앞에서도 말을 똑 부러지게 했지요. 이 씨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눈빛이 너무 닮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씨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조정에서 조용히 움직임이 있었지요. 류성원의 유배를 이끌었던 정적 중 한 명이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류성원의 억울함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지요. 유배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씨는 그 소문을 들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 속에 이상한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지요. 이 씨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이 씨가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지요. 문제는 준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유배에서 풀렸다는 소식이 조정에 퍼지는 순간 정적들이 다시 움직일 것이었지요. 그들에게는 류성원을 다시 끌어내릴 빌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미가 바로 준이었지요. 류성원의 핏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정적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류성원이 돌아와 준이를 제 자식으로 인정하는 순간 가문이 다시 살아나고 세력이 다시 뭉칠 수 있었지요. 정적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밤새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준이를 지키면서 남편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씨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결론이었지요. 그 결론을 가슴에 품은 채 이 씨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초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류성원이 고갯마루를 넘어 내려왔지요. 10년 만이었습니다. 함경도의 겨울을 10번 견뎌낸 몸이었지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 행색은 말이 아니게 누추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류성원은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집이 보였지요. 초가지붕이 낡았고 울타리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저렸지요. 그런데 그 순간 마당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9, 10살쯤 된 사내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지요. 류성원이 굳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지요. 저 아이가 누구인가? 그때 안채문이 열리며 이 씨가 나왔습니다. 준아, 들어와 밥 먹어라.
그 목소리에 유성원의 심장이 내려앉았지요. 이 씨는 아직 바깥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유성원이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었지요. 이 씨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었지요. 이 씨의 두 손에서 들고 있던 바가지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방님. 유성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낯선 사람을 바라보며 이 씨의 치마폭 뒤로 슬금슬금 숨었지요. 유성원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요? 이 씨가 유성원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말했지요. 당신 아이 아닙니다. 세상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유성원의 얼굴이 굳었지요. 무엇이라 했소? 당신 아이가 아니라 했습니다. 유성원이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이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떨지도 않았고 눈물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다시 한번 입 밖에 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유성원이 한 걸음 물러섰지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이 씨 치마폭 뒤에 숨어 낯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유성원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오는 길 내내 그리워했던 집이었지요. 그 집의 마당에 서서 유성원은 처음으로 돌아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유성원은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이 가물거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버텨낸 것은 오로지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 하나였지요. 이 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성원이 두 주먹을 쥐었지요. 안채에서 아이 재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가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였지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유성원이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씨가 유성원의 방에 밥상을 들고 들어왔지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유성원이 좋아하던 것이었지요. 10년 전에도 이 씨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유성원이 밥상을 바라보다가 이 씨를 바라보았지요. 앉으시오. 이 씨가 방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아이 나이가 몇이요? 9살입니다. 유성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아이로군. 이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이 아비가 누구요? 이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 답하시오. 아이 아비가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말라니. 그것만은 묻지 마십시오. 유성원이 밥상을 밀었습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지며 국물이 조금 쏟아졌지요. 나를 기다린다 했소. 20해가 걸려도 기다리겠다 했소. 이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 그래서 저 아이는 뭐요? 이 씨가 고개를 숙였지요. 두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건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유성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지요. 이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밥상 위에서 천천히 번지고 있었지요. 소문은 빠른 법이었습니다. 유성원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집 안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하루 만에 마을에 퍼졌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서당 마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유선비가 돌아왔다더군.
그런데 마누라가 낳은 자식이 남의 자식이라지 않소. 아이고, 10년을 유배가 있는 동안 그 짓을 했다니. 그 집 아이씨가 원래 얌전한 사람이더니 알 수 없는 노릇이여. 이 씨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빨래터에서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 장터에서 스쳐가는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 이 씨는 그것들을 다 들었건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준이가 볼 테니까요. 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새로 집에 온 낯선 어른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이상한 눈빛을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이 씨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한테 웃지 않으십니까? 이 씨가 준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먼 길을 오셔서 피곤하신 거란다.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씨는 준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유성원은 며칠째 집 안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거나 이른 아침에 홀로 마당을 거닐었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10년을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그 목소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류성원은 느꼈지요. 그러나 감추고 있다면 왜 감추는 것인가? 아이 아비를 밝히기 부끄러워서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았지요. 이 씨는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창백하고 굳은 얼굴이었건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지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류성원이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에 더 괴로웠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류성원이 마당을 거닐다가 준이와 마주쳤지요. 준이가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느냐? 준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개미요. 저 개미가 자기 몸보다 10배나 큰 것을 끌고 가고 있어요. 류성원이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습니다. 준이의 눈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류성원이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요. 가슴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요. 류성원이 마을 서당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훈장이 류성원의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지요. 고생이 많았구먼. 고생은 다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해보게. 제 처 이 씨를 내치려 합니다. 훈장이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내친다고. 집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닌 아이가요. 훈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 처 입으로 그렇게 말했는가? 그렇습니다. 아이 아비가 누구인지는 알았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훈장이 류성원을 바라보았지요. 자네 처가 거짓말을 할 여인은 아닌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겠지요. 훈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게. 그 여인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야. 류성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이유가 있다면 말을 했겠지요. 훈장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건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사랑채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지요. 50줄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허름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류선비를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구시오? 한양에서 왔습니다. 조정 쪽 일을 아는 사람이지요. 류성원이 그 사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선비께서 유배에서 풀려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한양에도 퍼졌습니다. 그래서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류성원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조심하라니. 이 판 대감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선비께서 살아 돌아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이지요. 그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이미 유배가 끝난 몸인데.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께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핏줄이 있으면 더욱 그렇고요. 류성원이 굳었지요. 핏줄이라 하면 자식이 있으면 가문이 다시 뭉칩니다. 그것이 그 자들은 두렵지요.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께서 현명한 분이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나갔지요. 류성원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남기고 간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부인께서 현명한 분이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류성원의 밥상을 차리고 준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지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것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랑채에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씨를 바라볼 때마다 시선을 피한다는 것이었지요. 이 씨는 그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면 내려놓고 나왔고 빨래를 널다가 유성원과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건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이 씨에게 말했지요. 어머니, 저 서당에 가고 싶어요. 서당.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씨가 멈추었습니다. 류성원이 준이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이 뜻밖이었지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요. 아버지가 제가 개미 보는 걸 보시고는 영리하다고 하셨어요. 이 씨가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류성원은 자신도 모르게 준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건만 자꾸 눈이 갔지요. 아이가 글을 배우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어느 날 류성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준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류성원이 책에서 눈을 들었지요. 저도 읽어도 돼요? 류성원이 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지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준이가 옆에 앉았지요. 류성원이 책장을 펼쳐 한 글자씩 읽어주었습니다. 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한 번 들은 것을 바로 외웠습니다. 류성원이 놀라서 물었지요. 어떻게 한 번 들으면 외우느냐? 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들리는데요. 류성원이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지요. 그 무렵 이 씨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부인이었지요. 나이가 40줄로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씨가 방으로 들였지요.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판 대감 댁에서 사람을 풀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굳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들이 아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가 유선비의 핏줄인지 아닌지를요. 이 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라고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요. 부인이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유선비가 믿지 않으시면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했으니까요. 그러다 내침을 당하시면 이 씨가 손을 들어 부인의 말을 막았지요. 그것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인이 한참 이 씨를 바라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씨가 고개를 저었지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돌아간 뒤 이 씨는 오래도록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준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류성원이 사내가 남기고 간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현명한 분이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지요. 현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단순히 살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류성원은 생각을 정리했지요. 이 씨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 그런데 아이 아비가 누구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입을 닫은 것. 그리고 한양에서 온 사내가 핏줄 이야기를 꺼낸 것. 이 세 가지가 어딘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요. 류성원이 이 씨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 씨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잠깐 물어봐도 되겠소. 이 씨가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정 쪽에서 사람이 왔소. 핏줄 이야기를 하더군. 이 씨의 손이 아주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금방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요. 이판 대감 쪽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더군. 내가 가문을 다시 일으킬까 봐서. 이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혹시 당신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소? 이 씨가 류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요. 아닙니다. 류성원이 그 눈빛을 읽으려 했건만 이 씨는 이미 시선을 바느질감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류성원이 방문을 닫았지요. 이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바늘 끝이 손가락 끝을 살짝 찔렀지요.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맺혔습니다. 이 씨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이가 밥상 앞에 앉아서 이 씨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저 아버지 닮았어요? 이 씨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서당 훈장 어른이요. 오늘 제가 서당에 갔더니 훈장 어른이 저를 보시고는 유선비 눈을 쏙 빼닮았다고 하셨어요. 이 씨가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훈장 어른이 그러시던가. 어머니, 저 정말 아버지 닮았어요? 이 씨가 준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밥 먹어라. 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이 씨는 밥상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류성원이 혼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씨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 씨 부인이시오? 이 씨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누구십니까?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판 대감 댁에서 왔소. 이 씨의 눈빛이 조용해졌지요.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부인, 우리가 알고 있소. 그 아이가 유선비 아이라는 것을. 이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유선비 아이라 인정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소. 유선비를 다시 끌어내릴 것이요. 이 씨가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그래서요. 조용히 살고 싶으면 아이를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시오. 유선비 곁에서 멀리 떠나면 우리도 건드리지 않겠소. 이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협박을 하러 오셨습니까?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이 씨가 장바구니를 고쳐들었지요. 돌아가십시오. 사내가 이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인, 잘 생각하시오. 류선비가 다시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씨가 팔을 빼며 말했지요. 그 걱정은 당신들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씨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사내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사라졌지요. 이 씨는 집 대문 앞에 서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그러나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준이가 뛰어놀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 씨가 웃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치마폭 뒤로 감추면서. 며칠 뒤였습니다. 류성원이 이 씨를 불렀지요.
이 씨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류성원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앉으시오. 이 씨가 앉았습니다. 내가 결심을 했소. 이 씨가 류성원을 바라보았지요. 이 집을 나가주었으면 하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당신과 아이 같이 나가주시오. 내가 살림을 따로 차려드리겠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성원이 이 씨를 바라보았지요. 그게 전부요? 할 말이 없소. 이 씨가 잠깐 입술을 움직였다가 멈추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됩니까? 류성원이 주먹을 쥐었지요. 보름 안에 이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려다가 멈추었지요.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류성원이 대답하지 않았지요. 이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류성원은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씨가 준이를 앉혀놓고 말했지요. 우리 잠시 다른 곳에서 살 거란다. 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우리 내보내는 거예요. 이 씨가 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준이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도 힘드신 거야. 어머니는 왜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다 말하면 안 돼요. 이 씨가 준이를 끌어안았지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 지금은 어머니 말 들어라. 준이가 이 씨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지요. 이 씨는 준이의 등을 쓸어주면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소리 없이. 보름이 다 되어 가던 날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사랑채에 앉아 있는데 훈장이 찾아왔지요. 훈장이 자리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류성원이 먼저 말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훈장이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게. 류성원이 종이를 받아 펼쳤지요. 손이 굳어갔습니다. 그것은 이 씨가 한양에 보냈던 서찰의 사본이었지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선비의 핏줄임을 절대 밝히지 마시오. 선비가 돌아오면 제 입으로 아이를 부정하겠소. 그것이 선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요. 류성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한양에 있는 지인이 보내왔네. 자네 처가 선비를 지키려고 이걸 써보낸 것이야. 류성원이 종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눈이 흐려졌습니다. 당신 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지요. 아이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끝까지 입을 닫았던 것. 보름 안에 나가라 했을 때 알겠다 했던 것. 건강하게 사십시오 했던 것. 류성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저었지요. 어리석은 게 아니야. 그 여인이 너무 현명했던 거지. 류성원이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지요. 비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옷가지가 없었고 준이의 물건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되기 하루 전이었는데 이 씨가 이미 떠나고 없었지요. 류성원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씨가 항상 앉던 자리에 무명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지요. 류성원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지요. 펼쳐보니 서찰 한 장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 한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판 대감 쪽에서 이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당신이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자들이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 아이입니다. 당신이 유배 떠나나기 전 생긴 아이입니다.
준이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눈빛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이 모르는 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저는 준이를 데리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바람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류성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차를 쥔 손이 떨렸지요. 류성원이 달렸습니다. 중치막도 챙기지 않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마을 어귀까지 달렸습니다. 고갯마루 길로 올라갔지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저 아래 길 위에 두 사람이 보였지요. 이 씨가 보따리를 들고 걷고 있었고 준이가 그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씨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류성원이 비탈을 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기다리시오. 이 씨가 돌아섰지요. 류성원이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준이가 눈을 크게 떴지요. 류성원이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서차를 읽었소. 이 씨가 류성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지요. 서방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말했으면 서방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류성원이 굳었지요. 아이를 내 아이라 했을 것이요. 그러면 또 끌려가셨겠지요. 류성원이 이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었지요. 10년을 혼자서 살림하고 아이를 키운 손이었습니다. 류성원의 눈물이 떨어졌지요. 미안하오. 이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류성원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지. 류성원이 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같았지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류성원이 준이를 끌어안았지요. 그리고 이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 사람이 고갯길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었지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이 왔지요. 이판 대감이 다른 일로 탄핵을 받아 관직을 잃었습니다. 류성원을 해치려던 그 손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은 것이었지요. 류성원의 억울함도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지요. 류성원의 이름이 복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동안 이 씨를 향해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씨는 류성원 곁에 서서 조용히 웃었지요. 준이가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그 눈빛으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이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성균관에 이름을 올렸지요. 류성원은 늘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미를 닮았다고. 글재주는 나를 닮았지만 남을 위해 제 몸을 태우는 것은 어미를 닮았다고. 이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지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별것이 아니라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소. 이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웃음 안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첫째,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말합니다. 이 씨는 억울함을 해명하는 대신 남편을 지키는 쪽을 택했지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함께 산 시간입니다. 류성원은 이 씨의 눈빛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그 감춤이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셋째,
아기는 반드시 제 손으로 무너집니다. 이 판 대감은 남의 가정을 흔들었건만 결국 자신의 죄로 무너졌지요. 세상에 영원히 감춰지는 악은 없습니다. 넷째, 핏줄은 숨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준이의 눈빛이 아버지를 닮았듯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이 씨가 숨긴 것은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기다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 씨는 10년을 기다렸고 또 오해를 기다렸고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온 가족을 살렸지요. 이런 옛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